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편은 누구나 다 이제 퇴직을 하고 노후를 맞게 되는데 정말 이 중요한 주제로 책을 쓰신 저자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퇴직 전 5년 평생 월급 설계, 지금 바로 시작하라. 월급은 멈춰도 지출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당신의 평생 월급 통장은 준비됐나요? 커버에 정말 핵심 워딩을 이렇게 해서 책을 펴내셨는데 두 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이충구 안봉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은퇴 설계가 가장 중요한 설계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퇴직 전 5년 정도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두려워하고 은퇴라는 게 나는 정말 현금 흐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평생 월급 설계 이게 정말 누구나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 한 가지씩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이제 재무 설계를 하잖아요. 네. 재무 설계의 꽃이 결국은 은퇴 설계인데, 네. 은퇴 설계 안에는 뭐 투자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이런 이야기를 5년 전에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시하는데,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퇴직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뭔가 강의를 듣지 않고도 계속 쳐다볼 수 있는 뭔가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론뿐 아니라 실전에 있는 내용도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의도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 주고자 하는 퇴직연금 모집인이나 투자 권유 대행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시중에 보게 되면 대부분 이론서만 있어서 실전서로서의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요 목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론은 뭐 많이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두 분 다 뭐 공인 재무 설계사 CFP신데 이제 현장에서 고객들을 많이 상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실행해야 되는 그런 뭐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럼 안봉학 전문가님, 이게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을 보통 하게 되면 거의 이제 은퇴 앞두고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회사들도 워낙 바쁘니까 퇴직하는 해에 이제 이런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내가 이걸 조금 일찍 알았다면,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고, 두 명이서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의를 해도 연간 저희가 한 50회 정도 한다고 보면 한 회차당 30명, 그럼 1,500명, 두 분이니까 3,000명. 그분들한테만 저희는 전달할 수 있는 거라 좀 더 이게 폭넓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걸 후배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강의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번 책으로 좀 펴내보자. 그래서 퇴직을 앞둔 대기업 또는 뭐 일반 그 회사 샐러리맨들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사무실 출근하면 후배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퇴직자분들 상담을 안 해봤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또 뭐 나름 열심히 답변을 해주지만 그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도 은퇴자분 상담하기 전에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제 특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공기업 그런 회사의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연 단위로 보면 아까 뭐 횟수 잠깐 언급하셨는데 몇 회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한 50회에서 60회 정도. 네. 한 주에 그러면 한 번 이상씩은 한다는 거네요. 평균 한 번은 합니다. 뭐 많은 주는 뭐 주 3회까지도 하고요. 퇴직 예정자 교육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에서도 필요하고 이제 무엇보다 퇴직 앞둔 사람들이 제일 사실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 당일 연도에 와서 들으면 이 진짜 좀 빨리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책 그 목차 중심으로 한 번씩 주요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첫 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 저희가 어쨌든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1년에 거의 한 100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은퇴 주거지를 어디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직장 근처에 또는 이제 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어떤 주거지를 그동안 선택했다면 은퇴 이후의 주거지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저희가 해답을 줄 수는 없지만 부부가 이제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서 노후 준비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거지가 아닐까 싶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지금 우리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는지 먼저 체크해보자.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면 은퇴를 하면 생활비 줄여야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써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쓰고 있는 생활비가 은퇴 후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건 70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퇴직하고 한 10년 정도는 지금 우리가 쓰는 생활비에서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정도 빠지는 거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 보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2024년에 세법을 바꿔서 결혼한 자녀한테 추가로 1억을 증여할 수 있게 법을 바꿨는데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 은퇴자분들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자녀들한테 뭔가 도움을 좀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와줄 건지 저는 첫 번째 우리 주거지와 생활비가 먼저 확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을 좀 이렇게 챙겨줘야지 우리가 좀 은퇴 생활비를 좀 뺏어줄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점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후에 가장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일 텐데 그거에 대한 준비 지금 퇴직하기 5년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영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일장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 4가지가 여기 다 일장에 들어가 있네요. 핵심 포인트 4가지 정도는 꼭 퇴직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점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으로 생각나는 게, 그럼 이분들이 퇴직을 예를 들어 이제 60, 뭐 65세 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내고 있던, 납입하고 있던 고정비들 있잖아요. 대출 뭐 원리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금보험, 뭐 각종 보험들, 뭐 이런 것들이 고정비로 나가던 것들이 그 전에 완료가 되는 사람이 많던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완료가 돼야 정말 내가 고정적인 수입은 우리가 월급 생활할 때보다 많이 줄어들지만 진짜 은퇴 생활비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고정비가 사실은 많이 스탑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좀 어떻던가요?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60세에 마감이 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60세에 마감되지 않은 비용들이 있죠. 실손보험이라든지 또 뒤에 추가하는 간병에 대한 보험 그리고 뭐 뇌혈관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길게 가게 된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을 1세대나 2세대를 계속 유지해야 될지 4세대로 바꿔야 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건 월 생활비를 내가 얼마 쓰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급여 들어오는 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막연하게 350, 400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가정에서 두 부부가 그러니까 부부가 남았을 때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100살까지 살았을 때 생활비가 부족할지 남을지 형성한 자산으로 남을지를 한번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두 번째, 그 비용 내에서 실손을 1세대로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4세대로 바꿔서 갈 것인지 간병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쪽에 또 이제 뭐 현금 흐름에 대해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여쭙도록 하고요. 그 다음 2장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 건강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건보료가 많다라는 건 알지만 퇴직을 하시면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에서 그 건강보험료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서 얘가 이제 나가는 게 눈에 좀 크게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5% 정도가 부동산인데 직장 다닐 때는 부동산에 대한 건보를 안 내는데 지역으로 전환되면 부동산에 대한 건보료가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려면 퇴직해서는 그래 방법이 없어요. 미리미리 그러면 이제 절세가 되는 그런 계좌, 뭐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연금 계좌가 될 수도 있고 IS 계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하고 또 하나 부동산도 이제 자산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산 위주로 구성을 좀 다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언급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다 이게 다 해주셨네요. 네.
은퇴 이후에 또 고정비가 새로 생기는 게 건강보험료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한 금액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했기 때문에 많이 떼는 건 알지만 그게 피부적으로 못 느꼈는데 퇴직을 하시게 되면 내가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되시고 최근에 뭐 수도권에 집이 하나 있고 국민연금 받으면 한 월 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장은 국민연금이네요. 이제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큰 수입원이 국민연금일 거고요. 대한민국 평균 금액은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지만 대기업에서 평균 30년 정도 근속하고 나오신 분들은 대략 200만 원대 수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대한민국 정년은 60세고 국민연금은 지금 64세 또는 65세부터 나오거든요.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이거를 당겨서 받는 조기 수령 연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단점도 있고 물론 뭐 빨리 받아 좋은 점도 있지만 매년 6%씩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액되는 금액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면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메울 건지 이걸 조기 수령하는 게 좋을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배우자가 만약에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연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나중에 사망했을 때 장단점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뭐 국민연금도 뭐 제가 볼 때는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결코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데 개시되기 전에 그 은퇴 크레바스 아까 언급하셨는데 그 기간에는 또 어떤 소득으로 이제 준비를 할 건가? 이제 국민연금이 우리가 준비하는 그 노후 자금 중에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가는 거고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어떻게 늘려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임의 가입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가입자들도 88년도 1월 이후에 군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납입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연금을 늘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중간중간에 직장을 옮기면서 이렇게 납입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혹시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미 계속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가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내가 좀 더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연금을 좀 늘려가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도입될 때 여러분들이 선택이었으면 얼마나 선택했겠느냐. 대부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오늘날 퇴직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나오는 건 축복인 거죠. 그렇죠. 자식보다 낫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당장 내가 낼 땐 세금 같지만 실제 노후자금으로 형성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퇴직연금이네요. 퇴직연금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자로서 직장 생활 하신 분들한테는 뭐 이게 좀 진짜 이것도 만만치 않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걸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 제도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저 이 돈은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퇴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대부분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금융사에서는 최소한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수익은 관심이 없어요. 유치해놓고 손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이 자금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전혀 고객들이 몰라요. 또 제도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의 역사와 그 제도는 어떤 특성이 있고 내가 DB인지 DC인지 그리고 기업형 IRP인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그 안에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 안에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수익률은 얼마 정도 구가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지 또 퇴직연금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에서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자산은 전혀 남의 자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이 본인의 노후자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상세하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5장은 연금 계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퇴직연금은 근본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계좌는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주부도 가능하고 막 태어난 자녀도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연금 계좌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인출되는 금액은 건강보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식료품비나 매월의 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나머지 비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자산을 만드는데 연금 계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연금 계좌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적립 단계에선 얼마만큼 내가 납입할 것인지, 두 번째는 운용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야 되느냐. 적어도 물가를 이기는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계좌가 큰 의미는 없다. 그죠? 세 번째는 인출 단계에서는 어떻게 세금이 구성되어서 있는지, 그래서 절세 방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계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운용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놨습니다. 연금 계좌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6장은 이제 ISA 계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ISA 계좌는 기과세 혜택도 있고 또 분리과세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계좌는 1년에 2천만 원씩 해서 3년 이상 유지하시게 되면 그런 혜택을 주게 되는데 ISA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콜라보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민연금에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인출할 수 있도록, 이 정도 되려면 퇴직금이 적어도 한 3억 정도는 돼야 되겠죠. 요 정도가 있고 나머지 자금들의 연금을 만드는데, 아니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정도의 노후 평생 자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금 계좌와 ISA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어떻게, 속된 말로 ISA 품차 돌리기라는 말이 있어요. 요걸 통해서 한 5억 정도를 만들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 안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평생 월급을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국민연금 그리고 나머지 자금들이 어떻게 어느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설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연금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 같고. 자, 그 다음에 7장은 퇴직연금과 연금 계좌의 세금. 이 부분도 이제 제가 같이 아까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에 각각의 세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 안에선 퇴직금으로 받는 DC에서 받는 같은 계좌 IRP에 들어간다 해도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과 그리고 퇴직금 원본이 들어오는 거에 각각의 세금이 다릅니다. 이것도 연금으로 인출할 때 세금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헛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 방식까지 제가 좀 안내를 해놨고요. 이런 단계에서 인출하게 되면 어떤 세금적인 문제가 있는지, 건강보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세금과 함께 다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따로 떼는 이유는 각각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또 정돈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지 않아서 연금과 관련된 세금을 정리해놨습니다. 좋습니다. 이 뭐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한 푼이라도 절실한데 이 세금으로 떼이면 억울하잖아요. 좋습니다. 8장은 평생 월급 통장 만들기입니다. 네, 이제 결국은 앞단에서 설명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그럼 퇴직하고 나서 또는 은퇴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인데 우리 방송을 보신 독자분들도 다 서로 환경이 다르니까 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어찌하다 보니 연금 계좌 준비 많이 못 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노후 필요한 생활비를 어떤 소득으로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본적으로 있고요. 우리가 뭐 퇴직과 은퇴라는 개념은 좀 다르지만 요즘에는 이제 평생 뭐 그 직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미 그 좀 부족하다면 뭐 근로소득을 좀 연장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도 주택연금을 선택하는 이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연금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언급해 드렸고요. 그러면 노후에 발생하는 그 소득에 대한 그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를 종합소득 신고 개념으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굉장히 8장도 굉장히 중요한 이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건데 이게 원래는 은퇴 이후에 이제 다층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핵심 사항들이 다 있네요. 9장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 설계 실전 사례들 또 담아 놓으셨네요.
이론적인 설명만 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 김 부장 얘기 많이 나와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4가지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임원으로 퇴직했을 때 그러면은 이분들은 중간정산을 보통 한번 받거든요. 임원 승진할 때 그러면 직전에 중간정산 받은 거랑 임원 퇴직금을 합산해서 세금 정산하는 세액특례 제도가 2016년에 세법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세액특례 적용을 안 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서 세금을 좀 많이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임원분들 사례는 퇴직소득세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됐는지 한번 점검해 드렸고요. 가장 많은 이제 분들이 60세 정년 퇴직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가지고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걱정하는 건강보험료는 대략 얼마 정도 나오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사례는 이제 본인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정년퇴직까지 못 가고 특별퇴직을 선택한 경우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연금이 55세부터 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든 연금 빼놓고요. 연금계좌 퇴직연금이 55세부터 연금 개시가 되는데 그 이전에 만약 퇴직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특별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중간에 해약을 할 건지 이런 결정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장단점 좀 비교해 드렸고 마지막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좀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하자. 그래서 40대부터 내가 집 문제 해결된 일반 직장인이라면 그때부터 연금 계좌 또는 이제 IRP, 또 연금저축 ISA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얼마 정도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사례로 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현실적인 고민들을 이제 현장에서 뭐 매일 상담을 하시니까 깊이 있는 또 책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퇴직 전 5년 평생 월급 설계라는 책을 두 전문가분께서 이제 쓰셨는데 목차 얘기를 이제 이번 편에서는 주로 얘기해 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목차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들 가지고 실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좀 이제 구성을 하고 실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제 또 자세한 얘기 더 깊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